자, 오늘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매우 긴 시간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1시간 반, 1시간 반, 이게 두 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시간 반을 꽉 채우지 않고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이제 영어 논문 작성법인데요. 제목을 이제 특히 이제 내가 포커스를 수리 통계 쪽에 조금 맞췄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리 통계는 그 우리 수리 통계 그 수업에서 하는 그런 배우는 거를 포함해서 이제 통계 응용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 통계 방법론을 개발한다, 또는 이론을 공부한다, 이제 이런 쪽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이제 라이팅을 어떻게 effective,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영어 논문 작성이 왜 어려울까?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좀 하고요.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지 이렇게 크고 작은, 폰트의 크고 작음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은 영어 논문 작성법, 요런 거를 사실 나는 수업으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비슷한 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가 비슷한 거냐면은, 그 가르칠 때 내가 그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운 적은 있는데요. 그 수업으로 배운 적은 있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 우리 그냥 알아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다 알아서 잘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나의 경험 을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내가 배운 거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나의 지도 교수이셨던 스티브 메론 교수님이 이제 그 우리 논문 쓰면서 요건 이렇게 해라, 요건 저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배웠고요. 그 이후에 내가 또 학생을 지도하면서 이제 해본 경험들, 그리고 요거를 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마리 다비디안하고 그 레이 캐롤의 자료를 좀 참고를 했어요. 두 분 다 굉장히 그 유명한 통계학자시고요. 그리고 이 저널의 에디터도 이제 그 좋은 저널의 에디터도 많이 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고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왜 영어 논문 작성이 어려울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영어 논문 이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논문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한글로 된 논문을 쓰는 거는 조금 더 쉽고 영어로 된 논문을 쓰는 게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는 이제 한글과 영어의 차이가 물론 있긴 하지만 더 큰 차이는 한글로 된 논문은 사실 대충 써도 되고 영어로 된 논문은 대충 쓰면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논문을 쓰면 보통은 영어로 쓰고요. 그리고 좋은 저널에 보내려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가 더 어려운 거고요. 한글로 쓰는 논문은 이제 그 응용 분야에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을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논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대충 써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문이 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의 대부분은 영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논문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라는 게 이제 논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페이퍼 라이팅을 이펙티브하게 하는 이제 요것하고요.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을 잘 쓰는 법. 이제 요 두 가지에는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논문을 잘 쓰는 사람이 영어도 잘 쓰냐? 꼭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뭔가 숨어 있는 게 있죠. 내 생각은 이 경험 있고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리서처가 이제 페이퍼 라이팅도 잘 하고요. 동시에 이제 영어로 이제 페이퍼 라이팅도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어 논문 쓰는 법에 대한 내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지만, 이거 딱 듣고 나면은 여러분이 영어 논문을 이렇게 하면 잘 쓰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영어 논문을 잘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어떻게 채워느냐.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간접적인 경험을 조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접적인 경험을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논문을 쓰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더 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자전거 타는 법을 글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해봐야죠. 그리고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약간 자전거 타기를 글로 이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논문을 왜 쓰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논문이라는 거는 이제 연구 등의 이제 복잡한 정보가 전달되는 주 통로예요. 우리가 뭐 그림 말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는 연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수학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수학적인 뿐만 아니고 뭔가 통계적인 논리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정보기 때문에 이제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이 논문을 쓰면은 대부분은 저널 아티클이 되거나 아니면은 학위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널 아티클 또는 학위 논문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을 알리고 내가 발견한 게 왜 중요한지를 남들에게 설득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알려지면은 그거를 토대로 또 다른 또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이런 그레이터 굿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가장 밑에 써 있어요. 논문을 써야, 다시 글을 써야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써보지 않으면은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증명을 했다라고 근데 증명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를 실제로 쓰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글로써 표현하기가 어렵다면은 사실은 나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리서치를 더 해야 되고요. 리서치를 하다 보면 글도 더 잘 써지고 이제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픽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를 준비를 하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페이퍼라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 내가 발견한 것, 그리고 나의 도구, 내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데 이제 그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툴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정리를,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툴이 되는 거죠. 또는 어떤 데이터,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방법론을 내가 만들었다. 이것도 툴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접근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페이퍼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굉장히 크게 써놓은 것 때문에 눈을 여기서 뗄 수가 없게 매우 크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페이퍼라는 거는 정보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정보들이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페이퍼는 이제 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페이퍼 안에 녹여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새로운 거를 발견을 하면은 이 발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읽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 한편으로는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발견한 기술 배우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데도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정보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밑에 써놓은 것들이 그런 건데요. 첫 번째는
글의 구성과 논리적 흐름,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접근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글을 읽는데 얼마나 잘 읽히는가, 이게 접근성이 되겠죠. 그리고 범위, 뭐 어디까지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관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통일성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tell them a story인데요. them이라는 거는 이제 독자이죠. 여러분의 그 첫 번째 독자는 아마 지도 교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독자는 이거를 이제 어디 페이퍼를 저널에 제출하면은 거기 있는 에디터나 이제 리뷰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분야에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연구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더 이제 통계나 이제 관련 분야의 다른 사람들까지 다 독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과 정보의 나열로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의 큰 줄거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이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페이퍼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성과가 뭐라고 써놨죠? 네, 이 B라는 컨디션에서 A라는 사실이 성립한다는 거를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이건 뭐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페이퍼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 사실 자체만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앞뒤로 뭔가를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actual pap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의 성과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왜 이 논문을 읽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의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내가 보인 거는 B라는 컨디션에서 A가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대단한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A라는 사실이 성립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C라는 컨디션에서 A라는 게 성립한다는 게 알려져 있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은 내가 B라는 컨디션에서 A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그럼 여기에서의 진보는 무엇인가? 그럼 컨디션 C와 컨디션 B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B에서 A가 홀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의 실제 성과를 좀 자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implication이 무엇인지. 그래서 B에서 A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컨디션 C에 비해서 컨디션 B가 더 예를 들면 뭐 real data situation에 더 잘 맞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요게 이제 멋진 페이퍼가 되는 거죠. 이거를 처음부터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좀 보여줄게요. 근데 이걸 하려고 내 하드 드라이브를 열심히 뒤졌어요. 옛날에 내가 뭐 했나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찾았는데 2008년 3월 6일 버전에 어떤 다큐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내용은 보지 마세요. 나도 사실 열심히 안 읽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대학원생이죠 이때. 이때가 2학년 때입니다. 근데 2학년 때 주도 교수님이랑 일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요. 내가 4개월 정도 뭘 증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그 뭔가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쓰자. 그래서 제가 아마 첫 번째 드래프트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잘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모델 2의 뭐 어셈토틱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페이퍼의 형태를 아직 갖추지 않았죠. 이게 왜 모델 2냐면요. 우리가 모델 1도 생각을 했는데 모델 1에서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러면 모델 2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1번식에 나와 있는 뭐 저런 모델 2를 가지고 우리가 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페이퍼의 형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발견했다라고 그냥 써놓은 거죠. 여기는 정리 2개, 그다음에 증명도 뭐 쓰다 말았습니다. 사실 머릿속에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사실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4월 17일 버전이에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뭔가 이제 제목이 있고 그 저자가 있고 앱스트랙이 있고 이제 시작을 인트로덕션으로 하는 이런 페이퍼의 형태로 갖고 있죠.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그 지도 교수가 열심히 안 봐줬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썼어요. 제목을 보면은 뭐 Asymptotic Properties of High Dimensional Sample Covariance Matrix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쏟은 그 증명할 때 시간을 가장 많이 쏟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페이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이 제목이 보면은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하이라이트한 뭐 그런 제목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 제목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아니고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강조를 제목으로 녹여놓지 못하고 뭔가 셀프 센터드 된 거죠. 내 생각만 하니까 내가 이거 시간을 진짜 많이 썼으니까 이게 제목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드래프트를 보면은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저널에 내기 직전에 페이퍼 형태를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마우스가 보이나요? 마우스가 보이나? 여러분 화면 공유가 되는 거 맞죠? 네.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요런 것들이 막 붙었어요.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붙었습니다. 이제 요거 하는데 또 2달이 더 걸렸어요. 네, 여기 이제 우리 지도 교수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페이퍼 형태를 좀 갖추고요. 이제 제목이 바뀌었어요. 보면 아까 본 그 제목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거 열심히 읽어보고는 이거는 이 제목은 안 맞는다. 여기서의 이 Major Intellectual Advancement는 이게 아니고 조금 다른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커스를 이제 이 제목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를 다 뜯어 고쳤습니다. 한 67번 사실 뒤집었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가 이제 여기 제목이 이야기하는 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퍼를 이미 써본 학생들도 좀 있을 테고 아직 안 써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페이퍼를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죠. 사실의 나열에서 시작을 하죠. 사실의 나열에서 시작을 하다가 어느 기점 이후로는 여러분 스토리를 정하고 그 스토리에 맞는 그 이야기를 그다음에 그런 사실들을 골라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네, 아까 봤던 슬라이드인데요. 또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할 거냐면은 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5개의 꼭지가 있죠. 이 5개의 꼭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의 구성과 논리적 흐름인데요.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논리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논문의 제일 처음에는 독자에게 모티베이션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이 논문을 내가 계속 읽어야 하는가 마는가를 결정하게 해주는 거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읽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는 항상 논리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논문이 쓰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한, 여러분이 만들어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읽는 사람이 읽다가 계속 읽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의 구성을 만들 때는 여러분이 보통 논문은 이제 뭐 섹션 1 해서 introduction, 뭐 섹션 2의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된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섹션 그다음에 subsection 필요하다면은 뭐 subsection을 써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섹션, subsection, 뭐 subsection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구성을 먼저 짜놓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의 핵심 요점과 흐름을 이런 섹션과 서브섹션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라는 거는 이 문장들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이 문단들이 모여서 한 섹션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문단들마다 하나의 요점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이 문단 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단 내 문장들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문단을 쓸 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두괄식을 선호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명하는 이런 식을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항상 두괄식으로 쓸 거야. 항상 미괄식으로 쓸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미괄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요. 두괄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경험이 받쳐져야 여러분이 그런 걸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글의 구성을 할 때 페이지가 안 넘어가. 네, 보통은 우리 이런 템플릿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두 가지 템플릿을 한 가지 템플릿을 더 보여줄 텐데 이제 요거는 요거는 그 다비디안이 제시하는 그런 템플릿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인트로덕션이 있어야 됩니다. 인트로덕션이라는 건 소개하는 거죠. 이 페이퍼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동기 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 이 페이퍼에서 다루는 내용이 왜 필요한지, 왜 네가 독자가 왜 읽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예를 들어 이것이 뭐 그냥 완전히 이론적인 내용인지, 또는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을 설명을 하고요. 내가 왜 이것을 공부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 무엇인지를 써야 되는데요.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의 흐름상 중요한 것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그 중요성을 독자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다른 논문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소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이 리서치에서 찾아낸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메인 아이디어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이론, 뭐 증명을 새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supporting evidence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방법론을 개발했을 때는 시뮬레이션이 수반이 되어 내가 이런 방법론, 이론을 개발했을 때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어심토틱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n이 뭐 샘플 사이즈가 무한대로 가면은 어디로 수렴을 하더라. 라는 것을 보통 뭐 증명을 하죠. 그러면 이 수렴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것도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앞에다 이제 이상한 컨스턴트가 다 붙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내가 이런 모형에서 샘플 사이즈가 3000이면은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알려면은 시뮬레이션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예제 같은 것도 이제 서포팅 에비던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든 새로운 방법론이 매우 복잡하면은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이런 거구나. 이런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onclusion이라는 거는 그 페이퍼의 가장 마지막 섹션을 이제 conclusion, 뭐 discussion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난 개인적으로는 conclusion은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discussion은 이제 꼭 필요할 때만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onclusion 해놓고 사람들이 보통 쓰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introduction에서 이미 우리가 할 얘기를 다 정리해서 다 introduction에서 던져줬기 때문에 conclusion에 그렇게 쓰는 거는 그냥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정리를 하는데 뭐 다른 관점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디스커션 같은 경우는 앞에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앞에서 못한 이야기를 디스커션 섹션에서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한 템플릿이고요. 그대로 따를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쓴 논문에서 이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요 구성을 대략적으로 따르지만 정확하게 따르지는 이제 않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부러 내가 이 강의에서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이랑 한 거는 대부분 뺐습니다. 뺐고요. 다 옛날에 내가 한 뭐 그런 것들을 좀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왼쪽에 구성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페이퍼고요. 자, 우리가 이 섹션하고 sub섹션, 이거 보니 여기는 그 뭐 sub섹션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뺐고요.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대략적인 글의 구성과 흐름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introduction이 있고요. introduction을 하고 무슨 문제인지, 이거 왜 우리가 하는지, 무엇을 개발할 건지, 그다음에 introduction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 principal nested spher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방법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의 이름인데 이게 상당히 내 머리로는 상당히 복잡한 거여가지고요. 요거를 설명하는데 섹션을 6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나눠서 했습니다. 구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볼 뭐 이제 에스티메이터 같은 거죠. 에스티메이터가 뭔지 설명하는데 이게 약간 이 하이라키컬 구조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설명하고 여러 개를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그래서 이제 부산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스페셜 케이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한 섹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planar shape space라는 거를 인트로덕션에서 신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플리케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내 머리로는 좀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거를 planar shapes라는 거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약간 이론적인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적용하는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적용을 간단하게 하고 이게 뭐 implication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신나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supporting evidence로 이거는 방법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더니 기존 방법론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6번, 7번이 약간 디스커션 같은 거예요. 6번이 여기 위에서 방법을 설명할 때 이제 떼어놓은 것들, 너무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항상 이제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이 방법 설명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좋은지 이런 걸 계속 설명하는데 이 6번은 보면은 problems라고 시작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여기다 중간에 넣으면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뒤로 뺐습니다. 디스커션과 이제 섹션 6에 요게 이제 같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빼놨고요. 이 디스커션은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이제 리뷰어들이 이제 하도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요런 경우에 어떡하냐, 저런 경우에 어떡하냐.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다 넣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나의 이야기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디스커션에 싹 집어넣고 페이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새로운 방법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뭐랄까요, 티피컬한 그런 구성을 좀 따르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델이에요. 모델이 무엇인지. 그다음 세 번째는 방법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셀렉션 개런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약간 이론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numerical study를 하고요.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만든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게 이제 real data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디스커션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내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뭘 디스커스를 했는지. 이제 할 필요가 있었겠죠. 뭔가 이 앞에 흐름에 방해되는 것들이 다 디스커션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 supplementary material이 있어요. 이제 supplementary material 들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이 전체 줄거리에 방해가 되지만 누군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플먼터리 마테리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넣고 싶었는데 이 저널에서 뭐 10페이지 안에 다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 눈물을 머금고 떼야 되죠. 떼가지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서플먼터리 마테리얼로 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너무 많이 넣었네. 하나 더 할게요. 네.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해요. 이건 딱 5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인트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만들었어요. 방법을 만들고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법이 잘 된다. 이론적으로 개런티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네 번째는 실제로 잘 된다. 이제 실증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5번째가 이게 약간 이제 디스커션 같은 거죠. 여기서 좀 사이드 이제 부산물, 이제 바이 프로덕트 같은 게 나왔는데 요 앞에다 우겨넣기에는 이 이야기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치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장 마지막 디스커션으로 넣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제목들, 뭐 인트로, 메소드, 티오리, 시뮬레이션, 뭐 디스커션 이런 거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그러니까 뭐 티오리 대신에 어떤 티오리인지, 뭐 asymptotic null and alternative distribution에 대해서 밝힌 거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인포머티브하게 그렇게 바꿨습니다. 요거는 이 저널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3가지를 보여준 이유는 페이퍼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은 다 달라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성에 이렇게 이 typical 템플릿이 있다고 해서 요것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템플릿이 좋긴 해요. 그래서 인트로가 있고 메소드가 있고 뭐 티오리가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고 디스커션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좋긴 한데요. 여러분 페이퍼를 쓰다 보면은 티오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얼 데이터 애널리시스 같은 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메소드라는 게 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내가 분석을 하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방법을 그냥 여기서의 분석은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이제 방법에 대한 분석이죠. 네, 방법에 대한 분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메소드라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택해야 될 구성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성을 찾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 네, 힘드네요. 네, 이 메론이 나의 지도 교수입니다. 스티브 메론이 옛날에 페이퍼를 내가 처음 쓸 때 자기 본인이 99년도에 이 페이퍼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페이퍼를 썼어요. 그거를 먼저 줬습니다. 지금 요거는 거기에 나온 내용을 내가 좀 베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페이퍼, 이제 20년 전이죠. 99년이니까 20년 전이지만 여전히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페이퍼인데요. 그 페이퍼에 나온 2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논문은 여러 다른 수준에서 읽힐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독자층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영어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보기 위해서요. 논문을 읽는 이제 연구자가 하는 일반적인 행동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논문을 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스캔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글 스칼라에서 여러분 키워드를 하나 넣고요.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 논문이 쭉 나오죠. 아니면 여러분이 구글 스칼라를 많이 쓰면은 얘가 또 알아서 막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논문 제목을 먼저 스캔을 하고요.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저자 이름도 같이 스캔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 썼나? 네,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알진 않더라도 뭐 어떤 연구를 잘 하는 사람이 썼나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문 제목을 스캔을 하고요. 그 중에 더 보고 싶은 거를 골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른 논문에 먼저 초록을 먼저 읽습니다. 대부분이 이 abstract라는 거를 먼저 읽어서 이 논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요. 초록을 읽고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고른 것 중에서 이 논문을 전체를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죠. 읽으려고. 네, 근데 전체를 프린트한 다음에 보통 다 안 읽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인트로덕션을 먼저 읽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을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이볼링을 하는 거죠. 대략 이렇게 넘겨가면서 뭐가 있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진짜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섹션 2, 섹션 3에 나와 있는 어려운 내용을 열심히 읽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안 쓰는 게 나아요. 네, 여러분이 논문을 쓰면은 여러분의 발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논문 제목을 스캔할 때 또는 초록을 읽을 때 읽고 이 부분만 보고 계속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제목은 짧으면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제목을 먼저 써놓고요. 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제목을 보면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제목을 쓰다 보면은 이제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질문도 해야 되죠.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 긴 제목에서 어떤 단어를 내가 자를 수 있을까? 네, 자르는데 이 제목만 보고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목을 더 짧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어떤 경우는 이제 길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짧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물음표가 제목에 나오기도 하고요. 문장이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초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제목은 정말 그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제목은. 그래서 그렇지만 초록은 이제 괜찮은 서머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짧으면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페이퍼에 이 하이 포인트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페이퍼에서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정말 여기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초록에 넣는 거고요. 초록은 그냥 이 페이퍼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요 중에서 요런 대단한 것을 네가라고 하면 안 되죠. 당신이 페이퍼를 더 읽으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좀 읽어볼게요. 네, 이 초록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싱글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한 문단이고요. 네.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혼자 그냥 얘기할게요. 초록이라는 거는 일단 한 문단이고요. 싱글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죠. 한 문단에 이제 서머리를 해주는 건데요. 포뮬라나 심볼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내가 여기다 should not contain이라고 해놨는데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넣는 경우도 있는데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그냥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이제 그 서머리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도 이 논문에 대한 레퍼런스도 없는 게 좋고요. 이제 이런 걸 넣어야 될 때는 이제 넣는 특별한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진짜로 넣어야 된다면은 기존에 이제 출판된 논문들을 열심히 찾아보면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거를 찾아보고 남이 한 스타일을 따라서 하는 게 좋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It should indicate results rather than describe the contents of the paper.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페이퍼에 적혀 있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결과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페이퍼에 하이 포인트를 포함한다라는 면에서 이게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뭘 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이지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해서 그래서 찾아낸 파인딩이 무엇인지 이런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In a simulation, our estimator had smaller mean squared error than its main competitors.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mean squared error가 훨씬 작았다. 라는 정보를 주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뭐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초록만 읽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Simulation study is performed는 그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섹션 1이 introduction인데요. 제 1절 이제 섹션 1은 이제 페이퍼의 모든 아이디어가 여기 소개가 다 돼야 해야 합니다. 뭐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다 서제스천이에요.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잘 되었는지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What you're working on, 어떤 거에 대해서 일을 했는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결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나의 결과가 왜 새로운지, 그리고 이 결과가 왜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내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하면서 사실은 이 리졸트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의 뭐 펀치라인은 뭐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네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섯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페이퍼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기존에 이런 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이걸 처음 했다. 이제 퀄리티가 어땠든지 간에 처음 했다. 이게 펀치라인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했던 문제인데 못 풀었다. 내가 풀었다. 그래서 새롭다. 이런 게 이제 펀치라인이 될 수가 있고요. 방법론을 만든다면은 내가 이게 뭐 임피리컬하게 더 좋다. 아니면 뭐 이론적으로 더 좋다. 이런 게 펀치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최대한 이제 페이지 넘버 2, 3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죠. 인트로가 굉장히 길면은요, 이제 읽다가 지쳐요. 그래서 페이지 7까지, 이제 페이지 7에 내가 한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나온다면은 보통 이제 이 페이지, 3페이지 읽다가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나올수록 좋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쓴 페이퍼 중에는 인트로덕션이 10장짜리도 있고요. 네, 그런 펀치라인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 그런 페이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좋다는 얘기지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학 표현이 없을수록 좋다는 이제 이거는 그 스티븐 메론의 생각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요거를 다 이제 어그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의 접근성인데요. 접근성이라는 거는 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편하냐, 내가 이것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논문을 쓸 때는 여러분이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작가예요. 여러분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작가하면서 동시에 약간 여러분 이 글이 어딘가에 실릴 거를 생각을 한다면 동시에 여러분은 편집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는 독자층을 먼저 정하고 그 독자층에 맞게 써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통계, 특히 내가 그냥 이제 통계 응용이 아니고 이제 통계 방법론이나 통계 이론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독자층은 일반적으로 그 통계 저널들의 독자들 되고요. 이 독자들은 이제 통계학 박사를 가진 연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 통계학 박사를 가진 연구자들 포함 사실 다른 분야의 연구자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 생물학 하시는 분이 알아볼 수 있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통계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읽어보면은 대충 무슨 말 하는지는 알 수 있게 이렇게 써야 되고요. 동시에 내 연구 분야의 전문가도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독자층이 분야의 전문가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정직하게 정확한 사실을 써야 되고요. 동시에 그런 것을 하면서
다른 분야의 연구자 또는 이 통계를 하시는 통계 분야가 넓진 않지만 이제 요거 이제 A 하시는 분이 B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독자층이 익숙하지 않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수학 기호라든지 통계 용어 같은 것들, 이것을 포함해서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정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는 공부를 굉장히 좁은 분야에서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좁은 분야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쓰고 있는 은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쓰고 읽어야 될 독자층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실 조금 더 넓게 잡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이게 이 분야를 조금 벗어나면은 혹시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쓰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걱정을 하고 알아봐야죠. 알아보고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아이소트로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이소트로픽 디스트리뷰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기존에 내가 얘기하던 사람들 전부 다 아이소트로픽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를 이제 rotationally symmetric density를 가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텍스트북에 나오는 정의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보면은 이 아이소트로픽 디스트리뷰션을 좀 다르게 정의를 했어요. 이 second moment matrix가 identity. 네,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정확히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뜻인지 두 번째 뜻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을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symbol terms notation은 이제 전부 다 몽땅 정의를 해야 되고요. 정의하기 전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거는 내 페이퍼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거 읽어보면은 일단은 뭐 렘마가 하나 있고요. 이 렘마에 보면은 이상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렘마를 읽어보면은 given x in sp to the, sp-1 이런 게 있는데요. 이 sp-1 이게 뭔지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내 친구들은 다 알아요. 우리 맨날 이런 용어를 쓰니까. 근데 대부분은 모르겠죠.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게 시메트릭 그룹인지, 아니면 뭐 스피어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정의한 다른 어떤 셋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 geodesic이라던가 이런 겜마라는 오브젝트, 그다음에 p겜마라는 오브젝트 이런 것들 전부 다 요 렘마가 쓰이기 전에 몽땅 정의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요 글을 읽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A10-2라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 이제 수학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계산 과학에서 쓰이는 용어죠. 이제 아크탄젠트를 계산할 때 뭐 이제 부호 같은 거 뭐 해가지고 하는 그건데요. 앞에서 요 얘기를 갑자기 던지기에는 이제 흐름이 좀 이상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독자가 이걸 읽을 때 여기 A10-2라는 것을 보고 이건 뭐지라고 생각해도 바로 두 줄 밑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제 확실한 예제나 이제 익숙한 스페셜 케이스로 이 새로운 개념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노션을 배워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확률에서 이런 걸 배우죠. 뭐 density 펑션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배우죠. 그럼 density 펑션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요. 일반적인 개념을 주고요. 이제 아주 스페셜 케이스에 대한 예제들을 막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제 체화가 되는 거죠. 이제 한 글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는 항상 내가 독자가 되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처음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테크니컬 디테일이 증명 같은 거예요. 증명에 쓴 기법 같은 게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니라면 이 테크니컬 디테일이 논리적인 흐름을 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 예제랑 이 테크니컬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를 좀 하나씩 보여줄게요. 요거는 무슨 페이퍼에서 내가 카피해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건 뭐라 그러죠? 자연수 P와 1부터 P까지의 집합의 파티션에 대한 그런 개념이 필요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나중에 쓰는데요. 이제 파티션이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쉽게 아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뭐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잘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P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막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5를 파티션을 하는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는 게 뭐 한 가지 경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파티션의 일반적인 P의 파티션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5의 파티션 중에 하나로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복잡한 거를 설명을 하고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이제 3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더 이렇게 이그젬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런 이그젬플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고요. 네,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와 테크니컬 디테일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걸 보면은 또 어떤 페이퍼에서 이제 뜯어온 건데요. 요 리절트가 있어요. 요 티오렘 3.4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증명이 어디 있다고 말도 안 하죠. 증명도 없이 그냥 티오렘만 던져놓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티오렘 3.4의 결과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 티오렘 3.4의 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를 증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약간 기술적으로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한 달을 썼다 해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은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증명은 이제 뒤로 어펜딕스 부록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전체가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증명이 중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테크니컬 뎁스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증명은 어펜딕스로 가요. 근데 이 증명도 누군가는 읽어요. 그래서 이 증명은 짧고 명확하게 하는데 동시에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플멘털 매테리얼로 갈 경우는 이제 페이퍼에서 완전히 파일이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페이지 리밋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최대한 자세히 쓸 수 있는 게 좋고요.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증명 이제 시험에 답 쓸 때 쓰는 증명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글이에요. 증명도 수학적인 증명도 글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게 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수식을 던질 때에도 여기 수식 있죠? 이런 수식을 던질 때에도 이 수식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요. 이것도 역시 이 메론 선생님이 쓰신 거기서 따온 건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새롭거나 이제 익숙하지 않은 노테이션,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런 개념, 특히 이제 수학을 설명할 때 이 읽는 사람이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수학적인 개념을 알아먹기가 쉽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A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네.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거 A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잘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하지만 그 x1부터 xn이라는 값이 있으면은 요 a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요게 페이퍼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읽기가 힘들고요. 왜 하는 건지. 이게 뭐 잘 쓰였다는 점은 하나 있는데요. 정확하게 써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바꾸면은 노테이션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어떤 노테이션을 소개할 거다라고 설명을 다 붙여놓은 버전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 A라는 게 뭐냐면은 median absolute deviation이었어요. 그래서 median absolute devi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미디안이 무엇인지, 왜냐면 미디안을 빼야 되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수식으로만 적어져 있던 거를 약간 글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deviation이라는 거를 정의를 한다. 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방금 전에는 deviation이란 단어가 아예 안 나오고 그냥 이 UK가 있어요. UK가 뭐죠? 뭐 이렇게 이거 뺀 다음에 절대값 확인한 건데 요게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에 대한 답을 전혀 못 주는 거죠. 근데 글로만 써놓으면은 이 UK라는 게 어디 갔죠? 이게 deviation이구나. 그러면 요게 미디안이니까 이 미디안으로부터의 deviation이구나.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단어가 median absolute deviation이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파이널 버전은 이제 훨씬 더 수식이 더 없어졌어요. 네, 수식이 더 없어지고 요거를 이렇게 뭐 솔트한 다음에 미디안을 찾아서 거의 다 말로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같은 개념을 전달을 하는데 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예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좀 빨리 할게요. 내가 너무 말이 많네요. 두 번째는 글의 접근성이에요. 아까 접근성 중에서 이제 피규어하고 테이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 피규어는 이제 페이퍼를 우리 다 인터넷으로 열어보니까 이제 마우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대충 보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이렇게 보다가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그림하고 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과 표를 페이퍼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그라운드 룰은 이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도움이 되는 그림과 표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여러분이 연구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림을 대충 넣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 흐름을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그래픽이나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리는 게 좋고요. 이제 표나 피규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피규어 안에 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피규어가 있으면 텍스트에서 이 그림이 무엇에 대한 그림인지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소설 읽듯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피규어 1을 보라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피규어를 보고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 이 피규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리딩 익스피리언스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 그림이 꼭 필요한가, 말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피규어에는, 한 그림에는 이제 한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 피규어에 등장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모두 몽땅 다 정의를 해야 돼요. 다 써 있어야 돼요. 축과 축의 크기,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점이나 점선, 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가 이 피규어와 그 캡션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캡션에 이 메인 아이디어를 쓰는 것도 되는데요. 근데 해도 되지만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본문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좀 보여주면은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어딘가에 몽땅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축은 K라는 거고요. 이 K가 무엇인지는 이제 본문을 보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 세로 축은 P-value라는 거고요. 이 전부 다 X 레이블이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점들이 있고 이런 곡선이 있고 여기는 두 가지 다른 점 모양이 있고 막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다 몽땅 설명을 해놨죠. 이 점들은 지러 플롯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의 뭐 커널 데스트 에스티머시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몽땅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캡션에서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그거는 텍스트에서 이제 이 그림을 열심히 레퍼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figure 1에서 뭐를 했더니 figure 1에 이렇게 한 거를 그려놨고 이게 뭐 뜻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요소 중에 하나는요. 이제 글을 읽을 때 이제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요게 그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글의 accessibility라고 하는데 accessibility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보통 강조하지 않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제 요런 것들은 보통 이제 영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저는 접근성의 문제 하나라고 생각을 돼 있어요. 만약에 글이 영어로 작성돼 있다면은 이 영어에 이제 오타가 있거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또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표현들, 이상한 표현들이 있으면은 읽다가 읽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 타이포그래피컬 컨벤션에 맞지 않는 이것도 사실 문법적인 오류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맞지 않으면 또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은 접근성이 확 떨어져요. 읽기가 싫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요런 것은 약간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특히 이 문법과 그다음에 이 펑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마침표, 쉼표, 세미콜론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이제 요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글의 이 범위하고 완결, 이 페이퍼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이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페이퍼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이렇게 저널에 내려고 하면 리뷰어가 요건 왜 얘기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 막 자꾸 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페이퍼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 페이퍼는 이제 셀프 컨테인드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쭉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여러분이 페이퍼를 읽으면 그렇게 못해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제 informed reader가 읽기에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읽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누가 뭘 했는지, 이제 기존에 어떤 사람이 만든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 증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참조를 굉장히 이제 잘 쓰면은 이제 그런 거를 짧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은 이제 통일성이 있고 명확해야 되는데요. 이 명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every sentence와 every equation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호하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모호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노테이션을 전부 다 일단 정의를 해야 되죠. 이제 정의하지 않은 건 안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사라 그러죠. 이 관사 붙이는 것만 잘 해도 이게 더 명확해져요. 앞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앞에서 뭐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뭐 유일하게 나오는 바로 그것인지, 이거를 관사만 잘 붙여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확성을 위해서는 간단한 그런 이 문장을 쓰는 게 이 플로리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흐름이 있고 막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간단한 단어로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반복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요. 반복을 할 때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반복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데요. 내가 이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카피를 했는데 이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카피를 했냐면요. 여기 하나만 읽어볼게요. Without loss of generality라는 게 I have done an easy special case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슬라이드가 무슨 내용의 슬라이드인지 모르겠는데 슬라이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넣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By a straightforward computation equals I lost my notes.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이게 by a site straightforward computation 뭐 하고 이제 뭐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쓰려면은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페이퍼 쓸 때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일주일을 소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without loss of generality라고 썼으면은 정말로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요거는 지금 전체 X를 할 방법이 없네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는 마리 다비디안이 그 이제 effective writing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그걸 좀 정리를 할게요. 논문 작성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다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무엇에 대해 쓰고 싶은가?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요. 요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사실 연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페이퍼 쓰는 거를 그만두고 연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의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밤낮으로 고민을 하면은 됩니다. 이제 글의 뼈대 아웃라인 같은 거를 먼저 구상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구상을 해놓고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으로 일단은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섹션 1 인트로덕션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쓰고 또 고치고 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고요. 논문은 이제 쓰고 또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가 하나 나오면은 다시 엄밀히 읽으면서 리뷰를 해야 되고요. 오타가 많네요. 여기도 내가 리뷰를 안 하는 게 티가 나죠. 네,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엄밀히 읽으면서 리뷰를 해야 되죠. 논리적 흐름을 위해서 재구성을 또 하고요. 이제 빼놓고 안 쓴 부분 또 채워야 되고. 논문 작성 중에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이게 정말로 이런가? 내가 이걸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 문장은 이제 명확하게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문은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게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리뷰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써놨네요. 리뷰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비판적인 리뷰를 할 때 이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관련 있는 참고 문헌이 빠진 것이 있나.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내 논리에 갭이 있는지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제 논리를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은 갭이 있는지 아닌지 수학적인 논리에 갭이 있나. 이거는 증명이 잘못됐나 보는 거죠. 그다음에 메시지가 깔끔하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다른 방식으로 읽히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친구에게 읽어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 틀렸는지 오타가 있는지 스타일이 맞는지 문장 부호는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읽고 수정하는 거에 끝없는 반복이에요. 특히 이제 문법이나 이제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고요. 논문을 쓰는 도구가 여러 개 있죠. 조금만 뭐 소개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보통 우리는 레이텍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뭐 믹텍이나 뭐 텍 라이브인가요? 뭐 이런 걸로 로컬에 설치해서 써도 되고 요새는 오버리프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지도교수가 이제 공저자가 쓰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학 표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쓰면은 좋다. 그리고 다이어그램도 이제 사실 이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거 틱스라는 이건 레이텍 패키지인데요.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가 있고요.
매틀랩으로 그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뭐 데이터 그래픽은 당연히 매틀랩이나 R이나 파이썬으로 하는 게 좋고요. 이 레이텍 그 트리커리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그 작가기도 하면서 이제 편집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뭐 이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영어를 어떻게 잘 쓰냐. 이제 영어로 쓰는 거랑 한국어로 쓰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요. 한국어로 쓰면은 이 수식이 문장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큰 예죠. 그리고 보면은 다음으로 n개의 개체들에 대해 n 곱하기 3 행렬로 표현되는. 이게 뭐 무슨 행렬인지 안 써 있어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영어로 옮겨놓은 거를 보면은 이제 이 관사가 붙으면서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이 object의 central preshapes라는 게 앞에 더가 붙여 있죠. 그러면 이거는 오브젝트 하나가 있으면은 central preshape 하나가 무조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매트릭스 앞에는 이 n이 들어가 있죠. an n by 3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써져 있는 걸 보면은 이 수식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쉼표하고 PSS라는 게 이렇게 정의되는 거를 문장 안에서 한꺼번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 괄호를 앞에 거랑 다 붙이죠. 여기 스페이스가 없죠. 합하고 괄호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가 있죠. 쉼표는 또 붙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글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많이 읽어보면 됩니다. 내가 그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거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왜 소개를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넣습니다. 요새 그 페이스북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런 건데요. 퀼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퀼봇. 네, 퀼봇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훨씬 이제 유려한 문장으로 바꿔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쓰기가 정말 어려우면은 한국어를 쓰고요. 이제 파파고 같은 걸로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번역한 거를 이 퀼봇에 넣으면은 좋은 문장이 나온대요. 이렇게 한대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나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과학적인 의미가 명확한 노테이션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막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처음에 나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내가 영어로 써놓은 거에서 내가 생각한 의미가 이 퀼봇에서 바꿔진 거에서는 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 어려우면은 이런 도움을 받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좀 수정해서 여러분 뜻에 정말 내가 의도한 것이 그대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관사, 뭐 단수와 복수, 뭐 이런 거 그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경험이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문장 부호, 뭐 이런 게 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내가 해놨는데 이 문장 부호도 여러분이 그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 내가 쓴 게 맞는지.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우리가 배운 거랑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만 좀 써놨는데 네, 여러분이 그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탈릭이나 그 볼드 또는 요 따옴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탈릭은 이제 새로운 노테이션, 뭐 중요한 컨셉 같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괜찮다고 쓰는데 너무 많이 쓰면 강조가 안 되고요. 볼드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쿼테이션 마크, 이게 따옴표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내가 그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지 않은 다른 학생하고 쓴 건데요. 이런 따옴표들 난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식은 문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쭉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수식에 등장하는 심볼들은 전부 다 정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냥 잔소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렇고요. 이 I를 쓰거나 we를 쓰거나 뭐 이런 거. 뭐 혼자 쓸 때도 we라고 해도 되고요. 시제도 중요한데요. 내가 옛날에 내 영어에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돈 주고 이거 고쳐달라고 했더니 내가 그 이제 현재형으로 써는 걸 전부 다 과거형으로 바꿨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나의 선택은 사실 전부 다 현재형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시뮬레이션은 내일 해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현재형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참고 문헌도 이제 요거는 뭐 영어랑 상관없이 그냥 페이퍼 쓰는 뭐 그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프로페셔널하고 하게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은 문장을 쓰고요. 그리고 거기다 참고 문헌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문장 안에 이렇게 참고 문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사실 건너뛰어서 읽는 거고, 요거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읽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이제 여러분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는 뭐 사이트 P로 하고 괄호가 없는 거는 그냥 사이트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지켜서 하는 게 좋고요. 곧 끝나요? 네. 참고 문헌 리스트도 이것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그 에디터 어떤 이 페이퍼를 써서 저널에 내잖아요. 저널 에디터가 내 참고 문헌 리스트를 보고 자기가 직접 빨간 펜으로 수정한 거예요. 네, 하드를 뒤지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에디터가 이걸 보면서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이걸 안 고쳐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책이 어느 동네에서 출판됐는지 이런 것도 써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 여기 뭐 리그룹인데 대문자로 써야 되는 소문자로 써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참고 문헌을 인터넷에서 긁고 오게 되는데 긁고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잘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처음 쓸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나중에 저널에 낼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얘기를 하기 직전에 내가 그 레이텍 템플릿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그 필요한 사람은 갖다 쓸 수 있게 내가 그 내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면은 되고요. 그 템플릿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abstract, introduction, 뭐 여기 뭐 theorem 어떻게 하는지, proof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으니까요. 이걸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영어 논문을 잘 쓰는 법,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가장 필요한 거는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어떤 플로우로 전달을 할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연구자가 된다는 거는 뭐 수학을 잘한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이것도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 written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을수록 좋은 연구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논문을 영어로 많이 쓰고 고치는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논문을 읽을 때 이 기술적인 것도 배우지만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판적으로 논문을 읽는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논문을 투고를 하면은 이제 리뷰어나 에디터의 의견을 받게 돼요. 그런 의견을 잘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은 지금 잘 쓰는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지금 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